자, 그러면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 실험 19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워낙 황당한 사건이어가지고 김순례 의원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는 자리가 있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술과 약과 사람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사실 우리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술 없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자리가 이루어지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술이 그만큼 우리의 일상과 가까운데 문제는 약도 우리의 일상과 상당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약국의 현장에 있을 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술의 기원은 어떻고 술은 무엇이고 뭐 이것들부터 가볍게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예. 그래서 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어떤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제가 그저께 면허를 딴 관계로 너무 기뻐서 술을 한 잔해서 아직 숙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송입니다. 다섯 번 만에, 네, 운전면허 5번 만에 붙어가지고요. 너무 기뻐서 한 잔 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술을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물과 불의 그 합성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술술술 잘 넘어간다. 그래서 술이 됐다라는 사람도 있고 술시에 먹어야 맛있다라고 해서 술이 됐다는 말도 있고 또 이 물과 불의 합성어로 그게 그 수불 이게 합쳐져 가지고 술로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죠? 술이 익어가는 과정이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뽀글뽀글 나오니까 그러한 과정이 이제 불과 같은 어떤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뜨거운 성질의 어떤 그런 거를 받아서 불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이다 해서 이렇게 술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류가 술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게 되게 생각해보기 간단한 게 그냥 과일이 나무나 땅 위에 떨어졌을 때 그 과즙이 이제 썩어가면서 그게 발효가 되는 거죠. 그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었고 어느 날 한번 누군가 그거를 한번 먹었는데 기분도 알딸딸해지고 행복해지는 이걸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행사.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주술적인 행사들 있잖아요. 항상 술이 같이 했었다고 역사의 기록에서도 나오고요. 뭐 어떠한 행사에도 같이 있었지만 또 서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술의 신이라고 해서 디오니소스가 있죠. 로마에서는 바커스 이렇게 말을 하죠. 맞아요. 네, 약국에서 무지 많이 보는 바카스가 이제 이 디오니소스를 말을 하는 건데 디오니소스가 이제 와인을 만드는 법을 전파를 누가 인간에게 가르쳐 줘서 그게 이제 그로 인해서 술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신화도 있고. 그러면 술이라는 게 사실 어떤 역사라기보다는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에 사실 신화하고도 많이 얘기가 되는 거군요. 이미 어떤 글이나 이런 걸로 기록되기 전부터 인류의 의식 속에 어떤 무의식이나 이런 거 신화가 함께 해왔던 게 술인데, 그러니까 과일을 채취해가지고 한 바구니에 넣었을 때 아니면은 뭐 옛날로 따지면 뭐 빗살무늬 토기에다가 과일을 담아가지고 뒀더니 이게 그 당도가 높아가지고 저절로 발효가 됐다 해가지고 과실주가 되는 거죠. 이게 인류가 먹은 최초의 술이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그 그게 술을 가장 담았던, 대표적인 게 네, 맞아요. 과실주 중에서도 포도주죠. 그래서 술을 담았던 그런 항아리,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유물로 많이 채취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우리 술 주자를 보면 한쪽에는 물수변이 있고 한쪽에 있는 그 유자는 그게 항아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담을 때 그 항아리에 물을 넣어서 어쨌든 담았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해서 술 주자도 만들어졌다. 일단 뭐 어떤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해온 게 술이라고도 어떻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신화도 이제 같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어떤 음주에 대한 어떤 역사라던가 예전의 전통이라던가 기록들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은 이제 조선 시대 때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곡식이 부족해지자 이제 금주령을 내렸나 봐요. 금주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그게 이제 술이 약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약주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약주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약주가 나온 의미를 따져보니까 영조 임금이 금주령을 엄청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영조 임금이 조선시대에서 가장 많이 오래 산 장수 임금이죠. 그런데 왕이 재직 기간이 53년이에요. 53년인데 금주령을 39번이나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흉년이 들거나 국가의 어떤 재정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금주령을 내렸는데 이 일반적으로 금주령은 근데 영조 시대 우리 국민들은 너무 불쌍하게 살았던 거네요. 술 먹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반적인 금주령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나 군인들이 먹는 서민들이 먹는 그 농주나 맥주, 여기 맥주라고 하면은 보리로 만든 술이라는 뜻이죠. 이런 농주나 맥주는 금주령에서 제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는 이 맥주와 농주뿐만 아니라 소주도 금주령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런데 이 일반인들이 이때는 대규모 양조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제조법에 의해서 술을 먹었는데 이 술을 한 잔 먹을 때 이것을 술이라고 하지 않고 약이라는 의미의 약주로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영조 시대 때 39번의 금주령을 내렸어도 이 약주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 통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약으로 술에- 인정을 하고 그 음주 형태를 봐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약주라는 의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술의 이런 발전 과정이나 그 변화 과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국가 정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식량난이 있거나 하는 해에는 국가적으로 이제 술을 못 만들게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 갑자기 세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술에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세수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또 쓰기도 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마다 그 각색적 뭐 여러 가지 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집안마다 각자 집안에서 술을 빚어서 먹는 문화가 있기는 했었지만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그 세금을 이제 그 전쟁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양조장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국내에 있었던 양조장들이 거의 다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주가 사실 그때 이후로 많이 그 연이 그게 좀 많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통주를 끄는 거군요. 일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09년, 1910년 이때 이제 주세법이 확립이 되면서 세금을 본격적으로 매긴 것 같아요. 그 전에서는 그냥 세금이라는 의미는 없었는 것 같은데요. 영조 시절의 금주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일제 시대로 넘어갔는데요. 일제 시대를 지나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네. 거는 이제 박정희 때인데요. 65년인가 이제 양곡 재정법이라는 게 새로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게 시행이 되면서 이제 쌀로는 술을 제조하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거든요. 식량난이 심하고 하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제 쌀로 술을 만드는 게 금지가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참이슬 처음처럼의 그 가장 큰 재료인 타피오카 이런 필리핀 동남아의 감자라고 해요. 이런 곡류를 이용해서 주정을 만들어낸 술들이 그 법이 시행된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나라 술 문화의 대부분을 자리 잡게 된 상황을 우리나라의 볼 수 대표 있죠. 술이 그러면은 박정희 때 이후로 그런 소주 예, 그래서 일부러 또 그런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술값은 일부러 올리지 않게끔 박정희 때는 그거를 좀 조절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 술에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도 이제 술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술이 출고되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도 있는데 양쪽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술을 제조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출고가가 적은 술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급 술보다는 이 저가의 이런 술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술이 맥주와 소주가 거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군요. 네. 원료로 이렇게 이제 좋은 양질의 술을 만들기보다는 사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게 하기 위해서 저가의 재료들을 썼을 테니까. 그래서 문재인 그것들이, 정권이 예. 들어와 오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자는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가의 술이 조금 더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도 있겠죠. 꼭 고가가 아니더라도 머리가 안 아팠으면. 아니 그러니까요. 또 약간 삼촌포로 좀 빠진다면은 그 제가 그 술의 그 기원을 한번 또 오늘 한번 찾아보다가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갔는데 처음으로 그 허니문 아시죠? 그 허니문의 유래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혹시 송님은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모르는데요. 아, 그 유래가 그게 스칸디나비아 그 북유럽. 북유럽에서 유래됐는데 그 유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원래 우리가 허니문 하면 신혼여행이라고 포인트 하고 허니문이라서 좀 행복한 기간 그렇죠. 이러잖아요. 서로 근데 이제 예. 원래 그 영어로 허니가 벌꿀이잖아요. 벌꿀, 예. 벌꿀이고 문이 달인데 그게 보통 우리가 달 뜬다 해서 한 달을 그 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말 그대로 월이네요. 네, 월. 예. 예, 그래서 신혼 부부가 한 달 동안 벌꿀주를 먹으면서 계속 그 사이를 좋게 했다라 해가지고 그게 거기서 그러니까 벌꿀주를 먹었다. 그래서 아, 벌꿀에다가 물을 뭐 이렇게 1대3을 섞으면 그게 나중에 술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그냥 사이가 달달해서 헌인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걸 해가지고 그 여자 쪽 집안에서 그 사위에게 처갓 쪽. 사위 쪽에다가 술을 많이 먹여 생겼다 얘기도 있고 둘이 이제 신혼부부가 술을 많이 먹으면서 한 달 동안 계속 술을 먹으면서 사이를 돈독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게 하나 유래고 또 하나 유래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이제 그 뭐 여기서 이제 술과 관련된 거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보니까 이 원래 그 과일주 같은 경우는 바로 발효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곡류 같은 경우는 전분이라서 원래 그 자체로 그 발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그래서 당화 과정을 당화 거쳐요. 과정했는데 네. 서양은 뭐 어떻게 하고 동양은 어떻게 하는데 혹시 우리 송님이 직접 집에서도 그 술을 담그니까 한번 아니, 술을 담그지는 못하고 앞으로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술을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긴 한데 그 당화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전분을 당의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리를 이제 갈아가지고 뜨뜻한 물에다가 담가둔 다음에 며칠 냅두면 그게 이제 당분이 추출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는. 예, 당화라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걸리 제조할 때 당화 과정을 거치죠. 그 누룩을 넣고 쌀, 밥, 예. 뭐죠? 밥 같은 거 만들어, 그렇죠. 찹쌀밥 만들어. 예, 찹쌀밥이나 밥을 음. 누룩을 넣고 난 다음에 그 온도를 적당히 가열을 하면은 당화가 되면서 알코올 발효가 발효까지 동시에 같이 되죠. 동시에 되는 거죠. 막걸리는 당화와 알코올 발효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걸리가 되는 거고 서양의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이나 맥주를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은 당화를 먼저 시켜요. 그러니까 보리 맥주로 보리 엿질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당화를 시키는데 그 열을 가해 가지고 당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온도가 필요하군요. 당화 과정. 당화를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 2단계고 우리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되는 거죠. 누룩을 이용을 하니까. 아, 그러면 그런 서양은 차이가 어떤 있죠. 이런 누룩이나 이런 미생물들을 이용하지 않는 발효. 효모. 효모? 예. 아. 그래서 회사별로 어떠한 효모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해마다 어떤 좋은 효모를 갖고 있었느냐가 그 해에 좋은 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여기 뭐 빈티지 뭐 이런 거 많이 그렇죠, 말하잖아요. 연도. 그 네. 해가 뭐 그런 게 뭐 포도 같은 경우,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의 포도의 질도 질. 좋지만 그 거기에 이제 그 효모 그 균 자체가 좋을 때. 아. 그럴 때도 많이 빈티지 와인이라고 만들죠. 말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룩을 이용하고 서양 같은 경우는 효모를 이용해 가지고 누룩도 효모죠. 그렇죠. 예, 근데 막걸리 효모에- 같은 경우나 전통 소주를 만드는 방법은 누룩을 이용을 하죠. 우리나라는. 음. 누룩 예.
그럼 누룩은? 효모가 범위가 더 큰 건가요? 그럼요. 아, 예. 아, 효모 안에 누룩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맞죠. 예. 맞죠. 갑자기 대학 때 미생물 시간 그리고 발효법에 의한 술을 구분하는데 발효주와 맞아요. 정류주로 술의 종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발효주와 정류주로 나누는데 발효주는 그대로 과실주나 곡류를 원료로 하는 거죠. 포도주라든지 이런 게 포도주 포도주고 막걸리, 맥주 예, 다 발효주죠. 이런 게 다 발효주고 먹고 난 다음에 뒤끝 안 좋은 술들. 이 이게 발효주를 발효주예요. 가지고 소맥이 뒤끝이 안 좋은 거는 이 둘다 발효주를 가지고 정류를 시키는 거죠. 정류 시키면은 정류 끓는 과정 차에 속에서 의해서 정류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날아가게 되죠. 이 알코올이 끓는 전이 더 낮게 되다 보니까 그 알코올이 먼저 끓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따로 모아서 차갑게 하면 그게 이제 액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그 그걸 끓는 예, 점이 더 낮은 메칠 알코올이 먼저 날아가고 그것도 예 그렇죠. 그리고 조금 높은 에칠 알코올을 모아서 이제 정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위스키라든지 고량주라든지 뭐 브랜드라든지 럼, 보드카, 전통적인 소주인 안동소주 이런 것은 정류주로 속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고량주도 중류주 아니에요? 고량주, 그렇죠. 소주, 보드카 이런 것들은 그 증류된 그 원액, 스피릿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원액이에요. 근데 그 스피릿 원액을 숙성시킨 거. 스피릿. 정말 스피릿 확 와닿지 않습니까? 술에 딱 어울리는. 그가 이제 오크통이나 뭐 어디든 간에 숙성을 시키면 비싼 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위스키인 거고 그게 꼬냑인 거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꼬냑은 하면 와인을 이렇게 증류한 그렇죠. 거죠. 와인을 포도주를 와인을 정류를 증류한 하면 게 꼬냑이 브랜디, 되는 꼬냑이고 맥주를 증류한 거는 증류해서 숙성시킨 게 위스키가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예. 막걸리를 좀 더 발효시켜서 맑은 부분만 걸러낸 그건 걸 사케, 가지고 청주. 그걸 그죠? 청주라고 하고 막걸리를 정류를 시키면은 그게 소주. 소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케도 뒤끝이 좋진 않잖아요. 소주에 비해서는. 그게 막걸리 같은 그런 비슷한 그렇죠. 거라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케나 청주도 결국은 발효주인 거예요. 맑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흔히는 보통은 발효주가 뒤끝이 더 많이 남고 증류주가 뒤끝이 없고 더 깨끗하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일리 있는 말인데 안 그 그럼 증류하는 좀- 과정에 있어서 메탄올이나 이런 불순물이 걸러지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또 술 자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여러 특히 가지 발효주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유기산이라든지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증류가 되는 과정에서 싹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주도 적당히 먹으면 항상 말을 하지만 적당한 게 힘들긴 하지만 적당히 먹으면 그냥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다. 뭐 술의 종류도 좀 알아봤고 뭐 결론은 그거네요. 발효주가 더 나쁘고 뭐 증류주가 더 깨끗하고 이게 아니라 적당히 먹는 것이 뒤끝이 좋다. 뭐 이런 거 가끔 한번 먹으면 네. 3일 동안 안 먹으면 돼요. 72시간. 자, 그러면은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 그 술의 뭐 기원이나 역사나 술의 종류나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세에 대한 얘기, 뭐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되고 술은 어떻게 발효시키고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도 쭉 해왔는데 술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나 기능들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마시고 싶어하고 생각이 나고 이러는 거죠? 제가 이번에 칸트가 술에 대해서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칸트가 말을 했어요. 술은 입을 경쾌하게 한다. 그리고 마음을 터놓게 한다. 술은 하나의 도덕적 성질, 즉 마음의 솔직함을 운반하는 물질이다. 술에 대해서 칸트가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칸트가 술을 많이 먹었었나요? 굉장히 성격이 친근한 그런 타입이었대요. 우리가 보통 도덕 교과서에서 배웠던 칸트는 되게 엄격하고 그쵸. 정말 시계 칸트를 지금이 몇인지 몰라면 칸트를 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또 정겨운 또 인간적인 면이 있었군요. 그래서 흔히들 술에 이제 뭐 인체든지 뭐 나쁜 기능에 대해서 나쁜 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말을 하지만 술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 중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적절히 잘 조정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술의 있죠.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풀어지게 하고 그것들이 이제 적당하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서로의 이런 것들의 뭐랄까 윤활제 같은 그렇죠. 또 그런 정신 건강에 역할들. 우선 좀 음. 유익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또 문제긴 하지만 그쵸. 적당량의 알코올을 먹으면 그 긴장이 좀 완화되는 것도 있고 상대방과의 분위기도 좀 유들유들해지고 또 개인의 우울증 같은 것도 좀 적당히 좀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영양학적으로 봐도 영양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게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잘 먹으면. 그리고 이 적당량의 음주는 소화제의 역할도 해요. 아, 이게 탄산이 들어있는 이 맥주 같은 것들이 적당히 위벽을 자극을 하면서 소화 분비를 촉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맥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게 이게 맥주가 위벽을 자극을 하면서 소주를 같이 섞어다 보니까 술을 더 빨리 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흡수를 빨리 잘 되게. 흡수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통계 자료도 있고요. 정말 믿을만한 자료예요? 믿을만 합니다. 믿으세요. 우리 LDL과 HDL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콜레스테롤 예,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적정량의 술은 HDL의 수치를 높게 만들어줘요. 오. 그래서 술 마신 사람들의 그 혈액 수치를 따져보면 HDL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간수치가. 그것도 많이 먹으면 또 그렇죠. 그리고 이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균을 죽여주는 역할도 하고 피부나 이런 거 뭐 등등등등 적당량의 음주는 건강에도 이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주라는 말도 있고 약술이라는 말도 그렇게 해서 생겨난 말이 있기도 해요. 아, 술의 이제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 술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세 사람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서양은 나폴레옹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술이- 나가면서 술을 먹었는데 군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러면서 단합이나 사기도 단결하고 예,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단합도 해주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꼬냑이 프랑스에서 꼬냑이 제일 좋은 것을 나폴레옹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참고로 제일 좋은 건 나폴레옹급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좋은 거. 그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래요. 첫 번째 예. 뭐예요? 복잡해요. 그것 막 VSOP가 있고 뭐 엑소가 있고 맞아요. 우리 헤네시 엑소, 헤네시 엑소. 뭐 헤네시 VSO 뭐 예, 이러잖아요. 예. 비숍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 그리- 단계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그 비숍보다는 위에요. 예.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두부와 쌍벽을 이루는 이태백. 이태백이죠. 예, 이태백. 이분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은 시를 짓고 그게 명작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려오는 시가 200여 시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영조가 금주령을 그렇게 많이 내렸어도 술을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치사한 거 아닙니까? 좀 아니, 그런 측면도 있는데 국민들을 못 먹게 하고 자기만 먹은 거예요? 네, 그런 측면도 굶고 있는 있는데 백성들은 술도 못 먹게 하고. 신하가 임금한테 지금 술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초. 영조가 나는 오미자차를 먹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유명하다고 해요. 지금 찾아보면은 나오거든요. 곡차라고 하는 그게 그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레옹과 이백과 영조. 아, 저는 나폴레옹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나폴레옹 캡틴 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지. 옛날 아주 머리를 잘라버리고 싶었던. 아,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에 자연스럽게 제 말로 이제 술에 좀 안 좋은 면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우리도 이제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그걸로 이제 업을 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술에 좀 안 좋으면 술의 나쁜 점 뭐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가장 대표적인 건 간. 많이 알고 있는 거. 예. 어떤 대사 과정, 어떤 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의 원인이 되거나
문제들이 일으키는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시민들과 해드렸으면 이게 좋겠어요. 술이 네.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과 물을 더해놓은 게 술인 건데 알코올이라는 게 이제 화학식에서 보면은 탄소 2개 OH 그 알코올 고리가 이제 들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몸 안에 들어가면은 최종적으로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되는 과정, 이 과정이 산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산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 밖으로 물과 이산화탄소와 뭐 에너지를 내면서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술이 알코올이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입과 위를 거치면서 20% 정도는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빈속에 먹는 것보단 적당량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알코올의 흡수를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대신에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술 마시기 전에 겔포스 같은 위장약을 먹으면 술이 덜 취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별로 효과는 없다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해서 썰입니다. 네, 네. 사서 드실 필요 없고 나중에 술 마신 뒤에 속 쓰릴 때 그때 사서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 들어간 술이 이제 십이지장 소장을 거치면서 거기서 이제 흡수가 한 80%는 거기서 흡수가 되는 거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간에 간 다음에 간에서 대부분의 이 알코올들이 대사가 되는 즉 산화가 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단계로 이제 분해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알코올이 아세탈데하이드로 바뀌는 거고 이 아세탈데하이드가 이제 초산으로 바뀌는 거고 아세틱 액시드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술을 분해하는 효소. 근데 간의 기능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간에서 분비되는 만들어질 수 있는 효소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술을 잘 마시는 사람과 못 마시는 사람이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인종적으로도 봤을 때 이 백인이나 흑인 같은 경우에는 효소 활성도가 높다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이런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고 또 여성과 남성으로 봤을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 효소가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이러한 측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술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해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흡수가 되고 대사가 그래서 되는데 알코올 자체도 우리 몸 안에서 발암 물질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알코올이 중간 대사된 아세탈데하이드는 알코올의 수십 배에 달하는 훨씬 더 강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 숙취 때문에가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는 다 이 아세탈데하이드라는 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효소가 없기 때문에 아세탈데하이드가 제대로 분해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분해가 네. 되는 속도보다 마시는 속도가 빨라져 네. 버리니까 양이 이제 더 몸 많은 안에서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쌓여 있는 거죠. 힘들어서 네. 그게 쌓이면서 그게 독성을 발휘를 해서 간을 힘들게 하고 또 머리에 가가지고는 두뇌 기억이나 이런 관련된 뇌를 상하게 만드니까 뇌가 축소가 되는 경향도 있고 뭐 그 전까지는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잠깐 이제 기억도 끊기고 알코올성 치매죠. 네, 그렇고 하기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 말초 신경염이라고 해서 손발이 저림 증상이 있다거나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술 마실 때 저릴 때가 골다공증을 있어요. 만들어줄 수 한 번 경험이었어. 아, 놀라우신 양반이 또 있네. 우리가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손 끝이. 저기서 나 컨디션이 안 좋나? 그냥 그랬었는데 그래서 특히 또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조절에는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있고. 더구나 또 당 환자들은 신장 쪽에도 워낙 데미지가 원래 있는 분들이라서 거기에 술까지 들어가면은 합병증이 아주 무섭죠. 네. 이게 근데 술의 화학식을 보면 그 C 탄소가 두 개인데 탄소가 하나인 메탄올이 있잖아요. 근데 메틸알코올을 우리가 가끔 종종 뉴스에서 보면 이 러시아나 이런 빈민층들 못 사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려고 그 상대적으로 싼 메탄올을 갖고 술을 만들어서 무섭잖아요. 먹다가 네. 갑자기 때로 죽는 그런 뉴스들이 종종 안 볼 수는 죽으면 있어요. 실명이고. 그래서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대사체가 이 알코올의 대사체 아세탈데하이드보다 훨씬 더 독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르말데하이드나 이 포믹 애시드 같은 거는 워낙에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뭐 산소 이용이 가장 많은 눈에 네, 영향을 맞아요. 많이 미쳐서 그래서 이제 실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메탄올을 갖고 작업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그렇죠. 예, 산재. 실명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메탄올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오면 가장 첫 번째로 쓰이는 그 치료제가 알코올이라 그래요. 알코올을 넣으면 이제 메탄올이 상대적으로 덜 분해가 되는 거죠.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느라고 이렇게 쓰인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술을 선천적으로 분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효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술 먹고 분들한테는 얼굴 빨개지는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는 강제로 술을 먹이면은 위험해요. 예. 절대로 안 되죠. 예, 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술이 이제 체내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분해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생겨나는 질병들도 이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단은 간 질환이 가장 클 것이고 뭐 그것들이 이제 아세탈데하이드가 몸에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하는데 혈관을 타고 지나다닐 테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혈관성 질환들이 생기겠죠.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말초 쪽에 제가 아까 경험했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일으키고 독성 물질 자체가 몸 안에 계속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 장기들의 기능들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 알러지 있으신 예. 분들도 술을 많이 예. 드시면 알러지 반응이 더 심해질 수밖에 예. 없고요. 당연히 염증 반응들이 몸 안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요. 술은 항상 과음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효소 부족하신 분들은 절대 옆에서 뭐 우리의 문화가 또 술을 이렇게 권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으쌰으쌰하는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알코올이 몸 안에서 분해되는 게 이제 간에서 이제 분해가 되는데 우리가 먹는 약들도 대부분 간에서 분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 안에서 대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술하고 약하고는 항상 피하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듣고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하는데 가장 위험한 약물들이 있다면 한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절대 시민분들이 술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표적인 게 타이레놀 아닌가요? 아세토아미노펜? 아세토아미노펜과 술과 같이 복용하면은 간에 대한 독성이 더 증가한다고 그러죠. 이게 술 자체가 간에서 대사를 하다 보니까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간 대사로 인해서 간이 지금 열심히 힘을 써가고 있는 판에 술이 들어가면 약물 대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약물들이랑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연관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간 기능 이제 수치 연관이 있는 약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이레놀 같은 약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간도 그렇지만 위장 장애가 있잖아요. 술 자체가 점막을 이제 아무래도 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위 점막을 출혈을 일으킨다거나 위염을 일으킨다거나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위염이 좀 있는 경우가 있고 보통 위출혈을 대표적으로 일으키는 약물들이라고 하면은 진통제,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소염 흔히들 알고 진통제 있는 종류들. 소염 진통제, 예. 뭐 브루펜 뭐 이런 종류들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먹고 이제 좀 다운이 되는 약들, 졸릴 수 있는 약들이 이제 보통 우리 알레르기 약들 같은 경우에 좀 먹으면 졸리잖아요. 감기약이나 이런 약들이 이제 술이랑 같이 들어가 버리면 더 졸리게 된다거나 이러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정신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은 술도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약의 반응이 어떻게 약만 먹었을 때와 술을 같이 먹었을 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은 금기죠. 거의 신경과 약들을 먹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드시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뇌혈관에 관련된 질환들의 약들을 드시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은 예, 절대 예. 음주를 하시면 절대는 아니고 나중에 네, 적당량. 근데 그 항상 저희가 약국에 있으면 물어보면은 환자분들이 그러시거든. 한 잔도 안 돼? 한 잔도? 아니 물어보신다니까요. 저한테 이게 정말 한 잔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저는 예.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안 된다고 하는데. 예. 저도 원칙상은 안 된다고는 합니다. 저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한 잔은 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술을 먹고 뭐 술이 다는 아니겠지만 술을 즐겨 먹는 분이 질환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질환이 올 때는
사실 술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생활이니까. 근데 약을 또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생활이.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약을 안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안 분들한테 좋은 참 걸 어려워요. 아시니까 술은 못 먹었다면 버려. 약을 안 먹어. 그렇죠. 그거 많이. 술 먹는 날은 약 먹지 말아야 되죠. 아니요, 약을 먹고 술을 드시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습관을 고친다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술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날의 피로를 풀어주고 이러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긴 해요. 아까 처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약물로 이제 타이레놀 말씀하셨는데 타이레놀 말고도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판피린, 판콜. 술 먹고 다음날 머리 아프다고 판콜, 판피린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개보린 펜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개보린 펜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타이레놀이나 판피린 같은 경우는 지금 편의점에서도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꼭 약국에서만 구하실 수 있는 약물들이 아니고 편의점에서도 이제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쉽게 풀어놓은 약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시민분들은 그 술 드시기 전이나 후로 그런 약물들을 선택을 하실 때 꼭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아니면 이제 시민분들이 와서 아마 가장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지금 기도님이 뭘 드시고 계셔가지고 잠깐 방송이 그 그러니까 기도원하고 헷갈리잖아요. 자꾸 입에 뭘 넣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발음이 오늘따라 이 당이 딸려가지고 환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와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꼭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내가 어저께 술을 해서 숙취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근데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약을 달라. 두통약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통약 대신에 뭔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서 빨리 머리를 안 아프게 해달라고 했는데 머리를 사실 약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걸 많이 호소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약은 아니지만은 건강 기능 식품이나 그 이제 식품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음료나 알약들이 있잖아요. 뭐 알류 땡땡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여러 그게 종류가 있죠. 뭐 컨디 뭐. 해리가 선전하는 뭐 약 그런 뭐 무슨 환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뭐 식전 식후 이렇게 써 있잖아. 아니 음주 전후로 써 있잖아요. 음주 전에 먹는 게 좋습니까? 음주 후에 먹는 게 좋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뭐 명쾌한 답은 아니더라도 우리 저희가 다 약사니까 기본적으로 숙취약들을 어떻게 판매하시는지 그 노하우를 숙취에 대한 노하우를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응. 지금 숙취 해소에 대한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 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시죠. 예.